1985년 따뜻한 계절이 시작될 무렵 언더우드,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로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폭포, 호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농장들. 이 조용한 곳,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라 앤 리어든이 살고 있었다. 또래 친구들처럼 그녀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지내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사라는 키가 크고 매우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일부 학교 친구들은 그녀를 놀리며 콩대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활기차고 사교적이며 친절하게 지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외부인들에게는 사라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마을 경계 너머 언더우드에서 6km 떨어진 농장에서 사라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버지 존, 새어머니 멀린, 그리고 10명의 의부 청제 자매와 함께 살았다. 랜든 가족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거의 공간이 없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존과 린다 랜드는 1970년에 헤어졌다. 이별 후 존은 5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5년 후 그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는 멀린과 재혼했다. 존과 멀린의 새로운 결합에서 2명의 어린 아이가 더 태어났다. 사라의 어머니는 그녀의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라의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렸을 때 사라는 멀린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데 적응해야 했다. 가장인 존 랜드는 큰 체구와 마른 체형이 특징이었다. 그는 장비수리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웃들은 그를 항상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쾌하고 개방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종종 농장을 방문하여 트랙터와 트럭의 타이어를 수리했다. 사라는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그의 유일한 친딸이었고 그는 그녀를 무척 아꼈다. 게다가 사라는 그녀의 어머니, 존의 첫 번째 아내와 매우 닮았다. 사라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인 책임을 떠맡아야 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학교 외에도 그녀는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도움을 주고 아버지의 새 아내인 메릴린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했다. 사라와 메릴린의 관계는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도 사라가 아버지 존의 애정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메릴린은 사라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했으며 지나친 엄격함을 보이고 항상 집안일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었다. 어려움은 메릴린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라는 종종 그녀의 큰 의부소빠 제프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최근에 학교를 중퇴한 제프는 까다로운 성격을 보였고 사라에게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 온 가족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열기를 띠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사라에게 가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가 되었다. 사라는 날카로운 지성과 학업 성취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특히 정확한 과학을 좋아했고 여가 시간에는 달리기와 점프에 전념했다. 사라는 수업 후에도 열정적으로 남아 훈련하거나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의 가장 큰 열망은 의사나 교육자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1985년 5월 20일은 따뜻하고 맑은 날이었다. 학기의 마지막 주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식의 시작까지 단지 4일만 남아 있었다. 사라는 평소처럼 수업을 향해 출발했다. 그녀는 노란색 운동화, 청바지, 그리고 테디베어 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수업 후 사라와 그녀의 친구 존은 가정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더 오래 머물기로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학교 근처에 있는 언더마트라는 지역 상점으로 갔다. 이곳은 사탕과 간식을 사러 자주 들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소였다. 상점에서 친구들은 풍선을 사고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풍선에 물을 채우고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었다. 쇼핑 후 친구들은 학교 뒤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농담을 하고 다음 날 계획을 논의했다. 오후 5시 30분경 사라의 친구는 그녀의 언니에게 연락하여 데리러 오도록 부탁했다.
언니는 학교에 도착하여 조를 데려갔고 사라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사라는 아버지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절했다. 조가 떠난 후 사라는 혼자 남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사라는 한동안 학교에 머물렀지만 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에 붙잡혔다고 생각한 그녀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동쪽으로 향하는 교외 도로를 따라 6km를 걸어야 했다. 이 평범한 경로는 나무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의 교통량은 많지 않았고 차는 드물게 지나갔다. 그날 언더우드의 몇몇 주민들이 사라를 지나쳐갔다. 모두가 그녀에게 차를 타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거절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따뜻한 봄날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랜든 가정의 시계가 저녁 우범씨를 가리켰다. 메릴린은 걱정스럽게 문을 바라보았다. 사라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보통 걸어서 오더라도 이 시간까지는 돌아왔을 텐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존이었고 그는 무언가를 사와야 하는지 물었다. 사라의 지각에 대해 듣자마자 그는 즉시 집으로 왔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걱정이 커졌다. 메릴린과 장남 제프는 존이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집에 남는 동안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그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족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는 사라답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수업 후 정시에 돌아왔다. 사라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가족은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 도움을 청했다. 존 랜드는 딸이 평소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아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아마도 그녀는 길에서 넘어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사라의 실종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수사관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마을에 정보를 전파했다. 경험 많은 법 집행관들은 이러한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 문제로 인한 자발적 이탈부터 더 불안한 가능성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실종자의 환경을 먼저 확인한다. 종종 바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실종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다. 수사관들은 소녀의 흔적이 사라진 날에 그녀의 아버지인 존 리어든이 사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인근 농장으로 갔고 그녀의 어머니인 멀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요한 점은 실종된 소녀가 수업 후 친구 조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주저하지 않고 수사관들은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출발했다. 조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날 친구가 입었던 옷을 묘사했다. 다음 날 엔더우드 학교 전체가 사라의 부재로 소란스러웠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자발적 이탈 버전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능한 사고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곧 사라의 실종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다. 약 30명의 자원봉사자, 보안관 사무실의 기마대, 그리고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 수색에 합류했다. 이 작전에는 심지어 헬리콥터도 투입되었다. 엔더우드의 학교 식당은 수색팀을 위한 조정센터로 변모했다. 도움은 아는 사람과 완전히 낯선 사람 모두에게서 제공되었다. 사라의 초상화가 있는 수천 장의 전단지가 전국의 마을로 보내졌다. 마을 주민들은 이 공지를 배포하고 주변 들판을 샅샅이 뒤졌다. 엔더우드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대의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큰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사라를 찾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라의 아버지인 존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가족의 깊은 걱정을 표현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불안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수사관들과 힘을 합쳐 도시 주변을 신중하게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국은 상황의 행복한 결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엔더우드의 주민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점차 불안이 도시를 엄습했다.
사라의 사건 이후 거리는 텅 빈 것처럼 보였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으려 노력하며 어디든 동행했다. 불행히도 사라가 실종될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더 이상 드물지 않았다. 실종자들이 종종 발견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슬픈 결말도 있었다. 80년대에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다. 혁신 중 하나는 실종자의 사진을 우유 포장이나 음료수 병에 배치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라 랜든의 이야기는 사회가 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다. 1984년 실종자의 사진이 처음으로 우유 포장에 등장했다. 이 이미지 중 첫 번째는 이미 몇 년 동안 운명이 알려지지 않은 2단 파츠의 초상화였다. 모든 것은 1979년 5월 25일 평범한 금요일에 시작되었다. 이단은 처음으로 혼자서 학교로 향했다. 그의 경로는 웨스트 브로드웨이와 스프링 스트리트 교차로의 버스 정류장까지 단 2블록이었다. 그날 그는 모두 파란색으로 옷을 입었다. 모자, 셔츠, 청바지, 운동화.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고 이단은 버스에 도착하지 못했다. 방과 후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에 쌓인 그의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했다. 그날 저녁 집중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약 100명의 경찰관과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 출동했다. 이단에 대한 수색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의 관심이 패츠 가족에게 향했지만 곧 부모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온 도시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되었다. 이단의 사진이 있는 정보 포스터가 도처에 부착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단의 아버지인 스탠 패츠는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수색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했다. 그는 아들의 수많은 사진을 배포했는데 이는 포스터와 우유 포장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타임스 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에도 등장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새로운 법과 방법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단 패츠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유 포장의 사진이 실린 첫 번째 인물이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5월 25일을 특별한 기념일로 선언했다. 이 날짜는 운명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 패츠를 기리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날 사람들은 실종된 사람들과 발견된 사람들을 추모한다. 그 직후 전국적으로 실종자의 사진을 우유 포장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사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언더우드의 주민들은 이런 슬픈 사건들이 소란스러운 대도시에서만 일어나고 조용한 시골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라의 사건은 그들의 관점을 바꾸었다. 지역 당국은 우유팩의 예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미네소타와 인접주에서 판매되는 2리터 펩시 병에 사라의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 이미지들은 살해에 대한 수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상기 역할을 했다. 매일 경찰서에는 많은 보고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걸었다. 일부는 무언가를 보았고 다른 이들은 무언가를 들었으며 몇몇은 단순히 그들의 추측을 공유했다. 수사관들은 유용한 단서를 빈 소문에서 분리하기 위해 신중히 노력했다. 그들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었다. 사라가 사라진 지 이틀 후 한 주민이 흥미로운 것을 보고했다. 그는 같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길가를 걷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지나친 후 앞에 녹색 쉐보레를 보았다. 차는 마치 농장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이웃이 계속 주행하는 동안 그는 차량이 방향을 바꿔 젊은 여성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수사관들이 기다려온 단서였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쉐보레 운전자를 찾기로 결정했다. 사라 렌난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설명된 모델과 비슷한 녹색 차량의 번호판 목록을 광범위하게 작성했다.
주 전체에 수백 대가 있었다. 이 어려운 작업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추측이 들어왔다. 일부는 사라가 별거 중인 어머니에게 데려갔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추측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비정상적인 보고도 들어왔다. 누군가는 텍사스에서 젊은 여성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아이오와의 길가 카페에서 보았다고 했다. 몬태나에서의 추정 위치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수사관들은 들어온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사이 마을 주민들은 계속해서 걱정스럽게 소식을 기다렸다. 사라가 흔적 없이 사라진 지 7주나 지났다. 1985년 7월 6일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언더우드에서 약 30분 운전거리에 있는 이웃 도시의 한 농부가 소들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했다. 동물들은 어떤 이유로 키 큰 풀과 엉겅퀴가 자란 초원의 특정 지역을 피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근처에 버려진 부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소 근처에는 넓은 배수로가 흘렀다. 그가 무성한 풀에 접근하자 그는 이상한 향기를 감지했다. 배수로를 들여다보자 그 사람은 불안한 발견을 했다. 거기에는 두 테디베어가 그려진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무언가가 있었다. 실종된 사라 랜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버려진 부지에서의 발견 소식은 전 지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라 랜든에 대한 긴 수색은 가장 슬픈 방식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수색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다. 수사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머리에서 물체에 의한 충격 흔적을 발견했다. 사라의 티셔츠에는 작은 원형 손상이 있었다. 이것은 배의 피부에 있는 표시와 일치했다. 모든 것이 사라가 끔찍한 일을 겪었으며 그녀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언더우드 주민들은 사라에게 마지막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모였다. 지역 학교의 체육관은 참석자들을 수용하기에 거의 불충분했다. 분위기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마을 주민들은 젊은 여성의 삶이 끝난 슬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구들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의 쾌활한 성격을 회상했다. 가족은 깊은 충격 상태에 있었다. 작별식에서 사라의 아버지인 존 리어드는 노골적인 감정으로 말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라는 언더우드 북쪽의 루터교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다. 젊은 여성과의 작별 후 지역사회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당열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치며 매일 많은 시간을 일했다. 주요 임무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 사라 쪽으로 이동했던 특정 브랜드의 녹색 차량을 찾는 것이었다. 이 목격자는 이전에 법 집행기관에 연락하여 사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로에서 본 채 대해 보고했다. 오랜 조사 끝에 수사관들은 이 차량 소유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어 그의 경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 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그 여행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장 근처에서 차를 돌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의 이야기를 현재 정보와 일치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사라의 이야기는 5월 20일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쉐보레 운전자가 주목을 받았지만 곧 그가 해당 도로를 하루 전인 5월 19일 일요일에 운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법 집행기관은 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유망해 보였던 단서는 수사에 어떤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 1985년 8월이 시작되었다. 사라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충격을 준 상태로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존 랜드는 실종된 미성년자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비슷한 불행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부모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는 미디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미네소타 검찰총장과 협력했다.
그는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위한 단체 설립에 참여하고 수색 활동을 이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매일 수사관들은 사라의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해결할 희망을 잃어갔다. 수사관들은 모든 가능한 이론을 소진한 후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그러나 그때 사건에 예상치 못한 전환이 있었다. 사라의 실종 직전에 학교에서 그녀의 노트북이 발견되었는데 이제야 철저히 조사되었다. 기록의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라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대해 적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이러한 메모와 사라가 수업 후 학교에 자주 머무른 것은 집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암시했다. 새로운 정보에 불안해진 법 집행기관은 사라의 집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은 빠르게 사라를 찾는 데 특별한 서두름을 보이지 않은 친척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그녀의 의부소빠인 제프였다. 사라가 새 가족 구성원들, 특히 제프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다. 나이가 많은 그는 사라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 아마도 이 사람 때문에 사라의 일기에 어두운 면이 나타났을 것이다. 의부소빠가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를 만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제프가 대화에 초대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압력해에 그는 불안한 가족 비밀을 밝혔다. 몇 년 전 제프가 사라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설득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을 깊이 충격시켰다. 그들은 제프가 사라의 실종에 관여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제프가 물리적으로 계획된 일을 수행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50km 떨어진 곳에 흔적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차량 접근 권한도 없었다. 게다가 멀린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사라가 실종된 저녁에 제프가 집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법 집행관들은 사건 당일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초기에 그들은 이미 사라의 친척들에게 5월 20일 저녁에 행방을 물었다. 당시에는 모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한 확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사라의 형제자매들과 다시 대화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5월 20일 사건에 대해 사라의 의붓자매들과 다시 이야기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또 다른 더 불안한 가족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매 중 한 명이 살해대한 의붓아버지 존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전개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즉시 존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매들과의 대화를 언급하지 않고 그에게 연락하여 그의 작업일 후 집에서 만남을 약속했다. 존 레드니 집에 돌아왔을 때 수사관들은 즉시 그의 딸 사라와의 관계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시작했다. 처음에 존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점차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10번 또는 20번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존 레든이 가족 내 자신의 위치를 남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름 내내 법집행기관을 도왔던 남자가 이제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 수사관들과의 대화 중에 존은 사라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딸을 해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반복했다. 수사관들은 존의 완전한 고백 없이 그의 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이해했다. 그들은 사람이 부분적으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더 심각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부인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존이 논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사라가 연락을 중단한 날 존이 이웃 도시의 농장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눈에 그는 물리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엔더우드에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라의 이야기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자 법 집행기관은 존의 소재를 확인한 농부와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날 랜든이 일했던 정확한 위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 농장은 사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단 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발견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존이 잠시 밭을 떠나 사라가 걸었던 바로 그 거리에 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추가 정보를 얻은 후 수사관들은 존 랜든을 다시 대화에 초대했다. 그들은 그에게 살해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놀랍게도 존은 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저 스스로 사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관여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사건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존이 특별한 상태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강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개인적 기억이 상실되는 상태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유지된다. 존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에게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도록 제안되었다. 또한 그들은 그를 쉬게 하지 않고 카페인 음료로 깨어있게 했다. 행동 전문가들은 대화 중 존의 대답을 해독하려고 시도했다. 모든 참석자의 유감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고백을 반복했다. 수사관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예상치 못하게 과정을 관찰하던 연방기관의 대표가 존에게 사라의 마지막 말에 대한 질문을 했다. 존 랜던은 아빠,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대화 후 랜다는 수사관들에게 자동차에 있는 도구 상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안에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물체가 있었다. 랜단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를 만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버려진 건물까지 몇 킬로미터를 운전했다. 그날 사라는 아버지에게 이전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정상적인 삶을 갈망했다. 그녀의 거부는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사라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날 저녁,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식사를 하고 TV를 보는 동안 사라는 자신의 부모인 존이 책임이 있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건 후 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점에서 메릴린은 이미 사라의 부재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프와 함께 수색에 나섰고 존은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사라를 남겨둔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를 카펫으로 감싸고 도로변 배수로에 남겨두었다. 얼마 후 수사관들은 마침내 1985년 5월 20일 그 운명의 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존 리어든의 고백 직후 이 정보는 온 도시에 퍼졌다.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사라의 실종 이후 존은 신문과 TV에 자주 등장했다. 그의 출연에서 그는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내내 모든 사람을 뻔뻔하게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랜든 가족의 이야기는 예전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이 존과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86년 봄, 법원은 사라 사건과 관련하여 존 랜든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그의 전환에 메릴린은 같은 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몇 개월 후 같은 해 여름, 존의 전 아내인 메릴린 네겔은 사라를 둘러싼 불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인정했다. 그녀는 살해대한 랜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네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상담을 받도록 명령했다. 현재 60대인 존 랜드는 미네소타의 교정시설에서 계속 형을 살고 있다.
90년대 중반 그는 감옥에서 만나고 결혼한 여성의 도움으로 판결에 항소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베틸라 오다르였지만 감옥 전도사로 일한 덕분에 종종 성경 베티라고 불렸다. 랜던과 오다르의 결혼은 2004년까지 지속되었다. 부고에 따르면 베틸라는 2011년에 사망했다. 사라 앤 리어든의 운명은 언더우드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1986년 재판 후 지역 주민들은 마을 역사의 이 어두운 장을 뒤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년 후 존이 예상치 못하게 TV에 등장했다. 열린 고백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그에게 딸에 대한 질문을 했다. 존의 대답은 그 냉담함으로 충격적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라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사라를 둘러싼 슬픈 사건들은 처음에는 언더우드 주민들을 깊이 충격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그부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전염성 있는 웃음을 애정을 담아 기억한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사라를 둘러싼 슬픈 사건들은 처음에는 언더우드 주민들을 깊이 충격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그부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전염성 있는 웃음을 애정을 담아 기억한다. 비록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족을 이루었지만 사라의 이미지는 그들의 기억 속의 굳건함과 결단력의 상징으로 살아있다. 그들은 그녀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맞설 힘을 찾은 젊은 여성으로 기억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인생의 도전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낯선 사람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의도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중반, 안나 스마우나는 독일 겔젠키르헨에서 2마리의 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네게는 에디트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에디트는 디르크와 결혼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지 않았고 짧은 대화라도 매일 만났습니다. 2019년 6월 22일, 안나는 점심때 잠시 에디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자매에게 좋은 하루를 기원하고 12시 30분경에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디트는 안나를 더 긴 방문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안나는 1시간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에디트는 자매에게 언제 올 것인지 물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나는 오려는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그녀답지 않은 이모티콘을 사용했습니다. 에디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하고 메시지 교환을 계속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에디트에게는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디트는 자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안나는 방금 활발하게 메시지를 보내던 중이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안나답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녀는 즉시 응답할 수 없을 때도 항상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재중 전화 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 상대는 안나가 평소에 행동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디트의 의심은 커졌고 그녀는 이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부부는 나쁜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나의 행동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에디트와 에릭은 저녁 6시에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온전했고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부를 불안하게 한 유일한 것은 안나의 개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짖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더 긴장된 느낌이었습니다. 에디트와 에릭은 더 크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걱정하여 그들은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둠에 맞이했습니다. 모든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었고 물건들은 마치 안나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우려를 더했습니다. 싱크대의 더러운 접시들, 세탁 후 정리되지 않은 세탁물들. 이는 깔끔한 안내에게는 전혀 특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상적인 집안일 한가운데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귀중품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안나가 그냥 떠나 애완동물을 방치하고 만남에 대해 자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가기로 결정했지만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고에 마지못해 반응하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인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직감적으로 쌍둥이 자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부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실종자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증거나 수색을 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 집행관들도 명백한 이유 없는 안나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디트의 열정을 고려하여 그들은 그녀를 가능한 개입에 대해 먼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부부는 빠르게 용의자에서 제외되었고 쌍둥이 자매는 수사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에디트와 그녀의 남편 디르크에 따르면 자매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까다로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활기찬 남자는 인터넷을 통해 안나를 만났습니다. 이 시기에 실종된 여성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유치원에서 일했다가 콜센터로 옮겼는데 급여는 공과금과 음식에 겨우 충분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마이클이 나타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안나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크고 건장하며 대머리였지만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안나는 그를 좋아했지만 뭔가가 그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는 걱정 없는 삶을 약속했고 이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남자친구는 선물을 주고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의 어머니의 호텔에 그녀를 머물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의 접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그녀가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 가까이 알게 되면서 그는 선택한 여성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지나치게 의심 많은 파트너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헤어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의 이별은 아무 사건 없이 진행되었고 남자는 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며 안나는 평소의 생활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정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에디트는 이별 후 안나의 삶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사건들이 시작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이별, 몇 달 후 발생한 그녀의 아파트에서의 심각한 화재였습니다. 소방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가 이웃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에 휩싸인 아파트에서는 소지품의 작은 부분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화재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녀는 마이클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고의적 방화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안나의 여러 이웃을 신문했는데 그들은 의심스러운 남자를 묘사했습니다. 여러 목격자에 따르면 그들은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아파트 단지를 의심스럽게 둘러보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이클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의심스러운 남자를 크고 건장하며 대머리의 중년으로 묘사했습니다. 마이클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사건 후 안나는 전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통했고
마이클은 사건에 대한 그의 무죄를 그녀에게 확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클이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안나를 언어적으로 지원하고 다시 한번 재정적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사건들 이후 젊은 여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지원을 잃었고 아파트를 복구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안나의 자매는 마이클이 그녀를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구원자로 등장했지만 안나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부유한 이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은 안내에게 연락처를 주고 성공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했습니다. 이모가 안나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안나와 마이클의 스위스 친척 사이에 밀접한 접촉이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신을 주고받았고 점차 안나는 자신의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립 유치원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자성가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지원을 제안하여 젊은 여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마이클의 이모는 안내에게 7배나 5천 유로의 수표를 주었습니다. 이는 상환 의무 없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관대함은 주인공을 놀라게 했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은행에 가기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의 알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은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놓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안나는 이 친절함이 사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매의 신고 후 법 집행관들이 실종자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그들은 이 수표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안나의 전 남자친구 토르스텐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이클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안내에게 관계를 끝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아파트 수색 후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경찰은 마이클의 집에 도착하여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USB 스틱, 컴퓨터,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수색견을 동반한 핸들러도 왔지만 동물들은 안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아무것도 혐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남자를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집행기관은 마이클의 대화를 도청하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안나가 어딘가의 의지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주 그의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은 아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모든 생각을 그녀와 공유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안내에 대해 무언가를 듣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곧 마이클의 어머니도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불안한 문장들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클은 경찰이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여성은 분명히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에서 수사관들은 안내에 대한 걱정스러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치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이클의 어머니와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진술을 거부하고 안나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마이클에게서 압수한 전자장치를 조사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중 하나에서 그들은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안나의 아파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그곳에 있었고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최대 면적의 시야각을 설정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장치가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화재에 대한 전 남자친구의 관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렇게 할 수단도
가능성도 욕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치원을 열고 싶어 했고 곧 수표를 현금화하여 꿈을 실현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젊은 여성의 밝은 분홍색 배낭과 휴대폰만 없었습니다. 이제 에디트는 전화기가 안나와 마찬가지로 마이클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매는 그녀가 실종된 날 안나의 전화로 그와 소통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마이클과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은 실종자의 집에서 50km 떨어진 크레펠트의 쓰레기 소각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화재로 손상된 물건들을 발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의견으로는 어떤 물건이든 사건에 대한 마이클의 관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소재에 대한 정보에 5,000유로의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5개월 후 마침내 경찰이 에디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디르크에게 용의자 체포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가 마이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장치에서 그들은 실종자의 아파트 사진뿐만 아니라 더 불안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매우 나쁜 상태의 안나의 녹화물과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이클을 몇 달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는 자주 도시 근처의 숲으로 가서 항상 같은 장소를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드론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지형을 관찰하고 특정 지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법집행관들은 그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비밀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불행히도 마이클 자신이 이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바로 그곳에 안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법집행기관 대표들은 여러 번 개와 수색 그룹과 함께 그 장소로 갔지만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대화에 초대되었을 때 그는 안나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과거에 이미 법률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불안한 사건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에 사건의 주인공은 크리스티나라는 젊은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크리스티나는 지게차 운전사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둘 다 젊었고 그들 사이의 감정이 빠르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의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매우 질투심이 강하고 화를 잘 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크리스티나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마이클의 어머니였는데 그는 그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이것은 연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점차 마이클은 크리스티나의 삶에 점점 더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의 큰 개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완동물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크리스티나는 마이클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커플은 헤어졌지만 이유는 개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별 직후 크리스티나는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자동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서 거의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비사는 브레이크 액이 없었다고 확인했는데 마치 고의적으로 빼낸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다시 전 남자친구를 의심했습니다. 헤어진 후 마이클은 크리스티나에게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났고 심각한 싸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는 크리스티나에게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틴에게서 공격의 많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많은 지문과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관들은 즉시 마이클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그는 과실로 인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는 조기 석방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2009년 10월에야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직후 마이클은 특정 여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2년에 만난 CC를 좋아했습니다. 비즈니스 만남 외에도 마이클은 그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유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CC에게 영향을 미쳤고 곧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은 매너가 좋았고 젊은 여성은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클은 변했습니다. 전에는 유쾌했던 남자가 과도한 질투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C가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그는 불안해하며 계속 전화를 걸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2014년 발렌타인데이에 커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화장실에 갔을 때 마이클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는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그녀를 공격적으로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범인은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제압하고 그녀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CC는 상황이 자신에게 극도로 위험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마이클은 진정되었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면서 젊은 여성을 강제로 태우며 차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C는 나중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이클은 전체 여행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젊은 여성을 매우 불안하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녀를 그녀의 오빠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탈출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의 상태를 보고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CC의 직업 때문에 고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은 거의 1년 후에 그녀의 고소가 수락될 때까지 끈질기게 경찰에 계속 연락했습니다. 재판은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이클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변호사는 항소했고 피고인은 재심리 동안 자유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가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편 CC는 마이클의 스토킹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관찰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은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았으며 불면증으로 고통받았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상황은 자매가 말한 안나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에스코트 여성과 마찬가지로 안나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완고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로 등장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의 호텔에 살면서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단이 없었습니다. CC는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관계가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이클은 자해를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지만 안나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이클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헤어진 후 마이클은 안나를 그의 아파트로 유인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이 만남이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마이클은 사건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이클의 저장 장치에서 다른 불안한 이미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공영에 처한 크리스틴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젊은 여성들. 경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일부가 다크넷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추측되었지만 마이클의 저작권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수색 중 침대 아래에서 특별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수사관들은 원래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020년 안나의 실종과 관련된 전자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주요 용의자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이미 CC에 대한 스토킹과 공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월 15일 그는 에버스발데에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젊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에 대해 그는 추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석방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안나의 가족은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나의 가족은 법정에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무거운 증언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클은 안나의 가족을 바라볼 때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요 질문은 아직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피고인은 침묵을 지켰는데 아마도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을 희망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가 드론을 띄웠던 숲에 답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수색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판결 선고 2년 후인 2022년 3월 예상치 못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집 리모델링 중에 작업자들이 지하실 벽 뒤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이 안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이 인터넷에서 건축물의 증거를 숨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더 일찍 안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나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엄하게 그녀와 작별하고 매장하는 것. 안나의 애완동물은 그녀의 자매가 데려갔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체코의 한적한 마을 크루짐에서 한 행복한 아버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디오 기능이 있는 아기 모니터를 설치했지만 이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화면을 바라보았을 때 예상치 못한 신호가 그를 강타했습니다. 화면에는 불안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게 마르고 영양실조의 징후가 있는 소년이 혼란스러워 보이며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는 이 영상이 어디서 왔는지, 화면 속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2005년 같은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31세의 클라라 모에로바와 33세의 카테리나 모에로바.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클라라는 교육학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카테리나는 청소년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종교적 신앙은 잘 알려져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 신성한 운명과 소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는 혼자서 두 아들 야쿱과 그의 동생 온드레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미 불분명한 상황에서 끝난 실패한 결혼을 뒤로 했습니다.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행동과 신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결별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놀랍도록 잘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 야콥과 온드레이를 한계 없이 돌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게임부터 휴가 여행, 여름 캠프까지 그녀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할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 온 고아 안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도착은 그들의 가족 생활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자매인 카테리나가 소녀를 보살피게 된 후 안나와 클라라 사이의 관계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카테리나의 청소년 센터 업무 덕분에 그들의 길이 교차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테리나가 안나와 함께 클라라를 방문한 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안나는 마음을 열고 노르웨이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고 이는 클라라에게 진정한 공감과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고 이해와 지원으로 가득 찬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주가 되면서 안나는 클라라의 집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취약하고 필요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오직 카타리나만 의학시설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선택적 신뢰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안나를 둘러싼 비밀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마음을 녹이고 기쁘게 소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그녀의 자매 카타리나는 요셉 스크릴라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랄 운동으로 알려진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운동의 구성원들은 고귀한 행동이 천국에서의 자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과거 실수의 부정적인 결과를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 그룹의 일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랄 운동의 가르침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그들은 곧 새로운 믿음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그들을 미덕과 오류 사이의 구별이 흐릿해진 현실로 끌어들였습니다. 안나가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 된 후 클라라는 미지의 발신자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이 의사이며 소녀의 회복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설득력이 있었고 클라라에게 안나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신비한 의사와 직접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호기심은 그녀가 늦은 저녁의 차 안에서 의사와의 만남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날 클라라는 조명이 좋지 않아 의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안나의 건강보험 카드가 제시된 것이 그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여성은 빠르게 낯선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딸의 새로운 주치의로 받아들였으며 뒤따를 우려스러운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는 수시간 동안 신체 마사지와 같은 비정상적인 치료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웰빙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이었고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곧 클라라는 아들들과 시간을 덜 보내고 그들을 조부모에게 더 자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안나를 입양하고자 하는 그녀의 성장하는 욕구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전환이 따랐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보내던 의사는 클라라의 아들의 소위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보가 진실의 불꽃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작의 일부였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면서 클라라는 의사에게 의지했고 그는 문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규율과 주의를 통해 아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 이는 클라라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영향력을 행사할 모든 구실을 찾았고 이는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클라라의 행동이 어떻게 그런 어두운 전환을 취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정신적 문제와의 그녀의 투쟁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성격에 관계없이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클라라의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으며 이는 그녀가 한때 사랑스러운 어머니였던 때와는 강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2006년 8월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클라라의 아들들의 발달을 감시하던 의사는 그녀의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새롭고 비전통적인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그녀에게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곧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외부 방해 없이 최대한의 집중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들을 숲속 외딴 오두막으로 데려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크루즘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차로 단 1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의사의 제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그녀의 아들들 야콥과 온드레이를 해당 오두막으로 보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클라라의 자매 카테리나와 함께 얀 스크릴라와 얀 투로크를 만났습니다. 안나 보쇼바도 있었는데 그녀는 그녀의 아들들이 이전에 참여했던 여름 캠프에서 클라라의 지인이었습니다. 외딴 오두막에서의 이 만남은 형제들을 위한 1년의 시험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이 벽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비정상적이었고 야콥과 온드레이에게 특별한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숙소는 어떤 것도 그들을 도전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환경은 집중적인 훈련과 비슷했습니다. 이 시험 중에 형제들은 서로 어머니 또는 현장의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이러한 시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라라와 카테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6년 9월, 클라라는 다시 안나를 입양하려고 시도했고 이번에는 그녀의 노력이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안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녀가 추가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나에게 아들들이 카타리나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이모에게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상황이 바뀌었고 야콥, 안드레, 카타리나는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클라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직면한 도전은 더 복잡하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고립된 방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과거가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과거의 지속적인 존재감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더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 클라라는 방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부엌을 떠나지 않고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안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밝고 즐겁게 꾸며져 있었으며 마치 그녀가 자신만의 동화 세계에 있는 것처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형제들이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콥과 안드레는 이 외딴 곳에서 여러 달을 보냈고 이 장소가 그들의 영구적인 피난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다른 세계가 없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느꼈습니다. 2007년 5월 10일은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진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클라라 가족의 거주지 근처에 살던 에드워드는 자신의 아기를 지켜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 모니터는 때때로 외부 신호를 잡기도 하는데 이날 에드워드는 자신의 아이가 평온하게 자는 모습 대신 화면에서 불안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이 이야기에서 언급된 온드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여성의 손에서 직접 바닥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후 에드워드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녹화물의 출처를 찾기 위해 이웃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이 잠겨 있고 집주인이 열어주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소방대를 불러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두운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카테리나는 체포되었고 세 아이, 야콥, 온드레이, 안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나가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10대로 가장했던 안나가 실제로는 바바라 스크를로바라는 33세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바라는 그녀를 더 어려 보이게 하는 희귀 질환을 이용하여 클라라의 가족에게 무방비 상태의 어린 소녀로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변장은 발전하는 사건들의 새로운 차원의 음모를 더했고 그녀의 진정한 동기와 목표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진실의 발견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제 당국은 이 신비로운 인물을 둘러싼 비밀을 해독하는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행방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추측의 대상이었던 8개월의 긴 실종 기간 후 그녀는 예기치 않게 노르웨이 트롬소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여행에 대한 사건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그녀는 덴마크의 아동시설을 몰래 떠나 오슬로에 도착하여 노르웨이의 비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녀의 부모가 제공한 아담 파너라는 소년의 여권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들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그녀가 그들의 아들이라고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아담의 아버지인 마틴 파너는 심지어 그녀를 노르웨이까지 동반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녀는 아담의 새로운 정체성을 취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외모를 조정하여 그녀의 실제 나이를 전혀 모르는 교사들과 당국을 속이고 심지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의 아동보호소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거기서 2007년 12월 16일에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2008년 1월 5일에 그녀는 발견되었고 곧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 알려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당국은 작은 소년으로 가장한 여성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사기 혐의로 체코로 다시 보내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마틴 파너도 체포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는 거짓 정보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6월에 열린 재판 중 바바라는 그녀의 행동이 불안정한 삶에서 도망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온드레이와 야쿱과 관련된 사건들과의 어떤 연관성도 단호하게 부인했고, 클라라와 카테리나의 집에서 그녀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불신을 만났고 거의 아무도 그녀의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 중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집에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도전을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그녀에게 준 닥터로 알려진 신비한 인물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닥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전화번호는 클라라의 친자매인 카테리나에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카테리나가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카테리나가 바바라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녀를 가족에게 소위 안나로 소개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클라라로부터 숨김으로써 카테리나는 상황을 쉽게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폭로는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고 모든 참석자들은 그런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클라라의 집의 평화를 방해했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는 그랄 운동 컬트의 지도자로 알려진 조셉 스크룰루아가 바바라의 친부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때마다 그림은 더 명확해졌고 조셉은 사건 전개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차 안에서 클라라에게 의료 기록을 건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폭로는 아니었습니다. 시골 집에서 클라라를 만난 얀 스크룰루아는 바바라의 친오빠로 밝혀졌고 이는 이미 복잡한 이야기에 새로운 측면을 추가했습니다. 조셉을 찾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클라라는 9년의 자유 박탈형을 선고받았고 카테리나는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참여자들은 5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바바라는 5년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능숙한 변호 덕분에 정신상태 악화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바바라는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야콥과 안드레이, 두 소년의 운명은 불확실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이 사건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겪은 시련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